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오늘 진행은 이제 간단한 마감 시황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엔 이제 코스피랑 이제 수급 차트들 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아무래도 오늘 새벽에 FOMC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뭐 그거 관련해서 사실 뭐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조금 되게 비둘기적이다, 약간 완화적이다라는 말이 많았지만 실제로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 상당히 이제 좀 매파적인 내용이 많기 때문에 뭐 비둘기나 뭐 매파적인 용어 자체도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금리가 지금 상당히 많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거의 8bp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뭐 만약에 비둘기적이었다면 이렇게 금리가 급등을 할 이유가 없는데 조금 많이 상승을 하고 있어서 FOMC 관련돼서 조금 자세하게 먼저 일단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랑 S&P에 대해서 이제 장기 파동과 단기 파동을 엘리어트 파동 이론과 일목균형표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인 V 코스피랑 달러원 지표랑 뭐 WTI, 국고채 10년, 미국채 10년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미국채는 지금 1.74까지도 상승했다가 현재 1.7%도 지금 돌파한 상태이고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증시에 조금 영향도가 큰 삼성전자는 이제 기대 수익률로도 보여드리고, 삼성전자 차트와 미국 쪽은 애플이랑 테슬라 종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피 관련돼서 이제 누적 수급 차트 조금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랑 S&P 관련돼서 이제 밸류에이션 차트랑 신용잔고 설명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뭐 마감 시황부터 설명을 드리면,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피 한 0.6% 정도 상승이 있었고요. 장초에 조금 큰 폭의 상승이 있었다가 장 막판에 좀 많이 되돌림이 있었습니다.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이 검 색깔 선이 코스피고, 이 빨간 색깔하고 파란 색깔 영역이 이제 프로그램 순매도 순매수인데요. 이제 사실 거의 비슷하게 움직인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매도가 이제 조금 순매수가 감소를 하면서 증시가 조금 상승했던 폭을 조금 많이 되돌림이 있었고요. 수급을 통해 보시면 일단 기관 자체가 조금 이 프로그램 매도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조금 감소폭을 조금 순매수 폭을 조금 줄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부터 이제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이 오늘 한 4,8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한 1,300억 정도 매수, 개인이 이제 한 6,20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요. 코스피 200 선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한 3,600억 정도, 이제 현물 선물 오랜만에 다 매수를 했었고, 기관은 이제 한 4,000 거의 900억 정도 매도, 이제 개인이 한 800억 정도 매수가 있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관이 한 560억 매수가 있었고요. 외국인은 뭐 거의 보합 정도 수준이었고, 개인이 한 4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조금 FOMC 관련돼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잠시만요. 네, 다시 창을 띄워야 되겠네요. 잠시만요. 네, 일단 제가 뭐 네 가지 정도 관전 포인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점도표 이제 변화 여부랑,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로 이제 SLR 규제 완화가 연장이 되는지랑,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성장률 전망이 상향은 될 텐데 어디까지 상향이 될지랑, 이제 네 번째는 QE에 대한 뭐 변화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나 뭐 ICC 같은 내용이 있을지였었습니다. 우선 뭐 점도표부터 보시면은 이 왼쪽 게 이제 작년 12월에 발표했었던 점도표고요. 이 오른쪽 거가 이제 이번에 발표한 점도표입니다. 20년하고 21년도에는 차이가 없고요. 여기 같은 이제 20년은 사라졌기 때문에 21년은 차이가 없는데, 이제 이 점도표라는 게 이제 연방준비은행 위원들이 이제 금리를 이제 각 위원들마다 이제 이 해당되는 연도에 금리를 몇 번 정도 올려야 되거나 동결을 해야 되거나 뭐 인하를 해야 되거나 이제 점을 찍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22년 같은 경우가 12월에는 한 명만 한 번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이제 22년도가 3명으로 늘어났고요. 두 번 인상해야 된다는 것도 한 명이 늘었습니다. 23년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이제 한 번, 세 번, 3명, 이제 두 번이 한 명, 네 번이 한 명이 있었는데요. 이제 네 번이 두 명까지도 늘었었고, 오히려 이제 세 번도 3명, 이제 두 번도 한 명이 이제 한 번 올려야 된다. 한 명이 더 늘었었습니다. 뭐 장기 쪽 관련해서는 뭐 크게 장기 금리는 영향은 없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뭐 결국 아직까지는 23년까지 그냥 금리 인상을 안 하는 게 더
의견이 더 많기 때문에 결국 다수결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안 하는 것이 아니야라는 의견 때문에 실제로 조금 비둘기파적이다라고 국내 언론에서 조금 발표가 있었었는데요. 이제 조금 추후에 이 의견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잘못된 아무래도 의견이라는 것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걸로만 설명을 드리면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게 GDP, 이제 실질 GDP 이제 변화율인데요. 원래 작년 같은 경우에는 4.2% 정도 상승하는 것을 전망을 했었다가 이제 6.5%로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간다고 했고요. 따라서 이제 연방준비은행이 상당히 경기에 대해서 이제 낙관을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PCI 인플레이션이 이제 개인 소비 지출, 이제 결국 그냥 물가 상승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작년엔 1.8% 정도 예상을 했던 게 올해 2.4%까지 이제 좀 큰 폭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뭐 다만 장기적인 전망치는 2%로 여전히 이제 유지를 하고 있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인 QE나 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나 YCC 같은 경우에는 뭐 예상했던 것처럼 이제 그냥 아무런 이제 언급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말씀드릴 게 이제 두 번째가 조금 가장 좀 이슈가 될 수 있었었는데 SLR이라는 사실 이제 조금 그냥 이제 빈칸에다가 써보면 이제 SLR이라고 이제 Supplementary Leverage Ratio라고 이제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이라는 게 있었었는데요. 이제 원래 3월 31일까지 올해 3월 31일까지 이제 규제를 완화했었습니다. 이제 국채랑 이제 지준 같은 것을 그 미국의 상업은행들 이제 위험 가중치를 산정할 때 이제 차감을 했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은행들이 조금 약간 이제 자본 그런 적정성이라고 하는데요. 자산 대비해서 자본을 쌓아야 될 양 자체가 조금 줄었었는데 완화를 해줬기 때문에요. 근데 이게 이제 국채랑 지준이 완화가 됐던 게 차감이 됐던 게 이제 없어지는 게 이제 3월 31일부터인데 일단 뭐 파월 의장 같은 경우가 이제 며칠 내에 발표를 할 것이라고 하면서 조금 언급을 생략을 했습니다. 따라서 뭐 며칠 뒤에 이제 아마 발표가 날 것 같은데 뭐 개인적으로 국채는 이 차감하는 게 아마 사라지지 않을까 싶고요. 개인적인 예상이지만 뭐 지중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상반기 중에 이제 재무부 일반 계정 내 현금이 아무래도 조금 지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부양책 관련해서 이제 은행 지급준비금이 조금 순간적으로 아마 급증할 가능성이 있어서 뭐 지주는 혹시나 조금 예외할 수 있겠지만 결국 연장을 설사 하더라도 아마도 이제 길지 않은 시간 내에 아마 다시 이제 완화된 이 규칙이 좀 없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기를 이제 올해 성장률이 6.5%나 올라간다고 이제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 이제 불필요한 규제를 연장하는 것 자체가 조금 논리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이 SLR 지표도 지금 코로나 이전보다도 더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딱히 지금 뭐 연장을 해야 될 필요성은 없지 않나라고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설사 뭐 연장을 하더라도 뭐 곧 다시 이제 조금 이제 다시 아마 조금 연장된 게 끝나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왜 이 비둘기파적이지 않냐라고 했던 게 일단 먼저 그럼 비둘기파는 뭐고 매가 뭔지를 설명을 드리면 이제 비둘기파 이제 매파인데요. 이제 뭐 영어로부터 이제 더비시라고 하고 여기를 이제 비둘기라고 해서 도비시 여기 허키시라고 하는데요. 이제 비둘기파가 항상 이제 뭐 채권 시장이나 뭐 이럴 때 조금 약간 대립되는 개인적인 보통 다 의견들이 조금 약간 있기는 한데요. 이제 비둘기파가 조금 약간 온건파고요. 이제 보통 이제 금리 인하 쪽을 많이 인하 쪽을 많이 바라보고 이제 경기 부양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매파 쪽이 좀 금리 인상에 더 약간 주도적으로 의견을 내고 경기 부양보다는 약간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적정 뭐 자산 가치에 더 중점을 둔다고 해야 될까요? 약간 뭐 정확한 표현은 아니겠지만 약간 이렇게 의견이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막 경기를 부양하는데 막 금리를 인하하면서 부양을 하자가 이제 비둘기 파고요. 이제 매파들은 이제 경기 조금 괜찮으니까 이제 금리를 서서히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뭐 이제 비둘기파랑 이제 매파 얘기가 나왔었는데 제가 왜 이제 이번 FOMC가 이제 매파에 조금 더 가깝은지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제 그냥 기준금리 인하나 이제 금리에 대해서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금리가 인하되게 되면 낮은 금리거나 이제 뭐 쉽게 말해서 지금은 이미 낮아 있으니까 이제 동결이 되게 된다고 치면 인하나 동결이 된다고 치면은 이제 물가는
상승을 하고요. 이제 실업률은 당연히 이제 감소를 하고요. 이제 자산 버블은 발생을 합니다.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다시 이제 연방준비은행이 또 마찬가지고 대부분 중앙은행들이 이제 목표를 하는 게 물가는 2% 수준을 유지하고 첫 번째 목표가, 두 번째는 이제 실업률을 낮게 하는 게 목표고요. 세 번째는 이제 정확하게 명시는 돼 있지 않지만 당연히 이제 자산 버블을 억제하는 게 이제 세 번째 보통 목표입니다. 이거는 이제 뭐 나와 있진 않지만 실제로 자산 버블 억제를 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했던 적이 많고요. 근데 결국 이제 상충이 됩니다.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물가는 올라가게 되고요. 실업률은 이제 내려가게 되지만 자산 버블이 발생한다는 이제 단점이 존재하고요. 만약에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물가는 안정적으로 조금 잡히게 되고요. 다만 이제 실업률이 올라가게 되고요. 자산 버블은 이제 잡히게 됩니다. 따라서 실업률이 이제 단점이 되게 되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조금 애매한 이제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다만 근데 여기에서는 이 금리가 하나다라는 가정이 필요한데요. 실제로는 이제 금리는 단기 금리와 장기 금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 단기 금리는 중앙은행에 이제 지금 점도표에 나와 있던 이제 금리 전망치는 이 기준금리죠. 단기금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기금리는 이제 소위 10년 이상의 이제 국고 채권 금리를 말합니다. 다만 제가 왜 매파적이냐고 생각을 하냐면 이 당연히 점도표에 의해서는 아마도 뭐 다수결로는 23년까지 동결이기 때문에 단기 금리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비둘기파적인 게 맞습니다. 완환적인 게 맞는데요. 중요한 것은 페드가 지금 장기 금리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전혀 이제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올라가는 걸 더 바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단기 금리라고 생각을 해보죠. 근데 이제 단기 금리가 인하가 되게 되면 물가가 올라가게 되고 실업률이 내려가는 건 맞는데 이 단기 금리가 자산 버블하고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근데 이제 반론을 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준금리가 내려갔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에 영향을 많이 주는데요 라고 이제 의문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랑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그럼 이제 또 다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이제 뭐 코리보라고 해서 단기 금리나 아니면 금융채 1년짜리 금리를 보통 많이 쓰는데요. 이제 대출을 할 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기 금리를 많이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단기 금리랑 부동산 가격이랑 연동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MBS 같은 것도 그렇고 실제로 미국 정부 자체가 이제 장기 금리를 많이 유도를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쪽은 이제 부동산 대출도 대부분 다 장기이기 때문에 이게 장기 금리의 증시와 부동산 자체가 다 연동이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금리는 이렇게 안정적으로 동결을 해도 물가랑 실업률만 내려가게 되고 이제 장기 금리는 그냥 올라가는 걸 방치를 하기 때문에 장기 금리가 이제 이 금리는 장기 금리가 인상이 되게 되면서 이 장기 금리 자체가 이 장기금리 또 물가에는 영향을 크게 주진 않거든요. 장기금리 이제 물가에 영향을 안 주고 실업률에도 영향을 안 주면서 이 자산 버블만 잡게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식 할인율 자체가 단기를 쓰는 게 아니라 장기를 쓰기 때문에 결국 페드는 물가랑 실업률은 낮게 되면서 장기금리를 인상시켜서 자산 버블까지 잡는 효과를 지금 누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장기금리를 진짜 잡고 싶었다면 이제 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나 뭐 YCC 같은 걸 사용하면 될 텐데 저번 이제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삼모사 정책이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인 장기금리는 잡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장기금리가 더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사용이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서 조금 약간 이게 비둘기파적이다라는 것은 이 단기금리에만 국한이 되는 것이고요. 결국 장기금리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와 같이 실제로 뭐 오늘도 보시면 미국 쪽 금리가 뭐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뭐 8bp 정도면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이고요. 지금 이미 1.72를 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당연히 이제 근데 단기 금리 쪽에서는 비둘기파적이고 완화적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변동은 없고요.
이렇게 뭐 5년 이상부터의 장기금리만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뭐 당연히 뭐 지금 당장 증시가 크게 반응은 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물론 뭐 지금 미국 선물 같은 경우는 조금 하락은 하고 있지만, 뭐 제가 뭐 바로 이제 급락을 바라보는 건 아니지만, 일단 뭐 결국 중장기적으로는 이 금리 상승에 조금 영향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번 FOMC는 개인적으로 조금 단기 금리에는 완화적이었지만 이 장기 금리에는 매파적이었기 때문에 조금 중장기적으로는 결국 증시에 조금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벤트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유동성 분석 영상에도 올려드렸지만 결국 이것을 위해서 연방준비은행이 에버리지 인플레이션 타겟팅이라는 이제 평균 물가 목표제라는 것도 이미 사전에 다 준비를 해놨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이 그 유동성 영상을 보시면 사실 더 좋을 것 같은데, 사실 결국은 이제 연방준비은행이 목표를 하는 것은 이 인플레이션을 발생을 시켜서 이제 국가 부채를 갚는데 이제 주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아마도 이제 장기 금리는 조금 더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합니다. 일단 뭐 FOMC 내용 자체는 아마 거의 다 이제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이제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코스피랑 S&P 조금 차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국내 쪽 오늘 금리를 보여드리면, 뭐 국내 같은 경우에 사실 뭐 금리가 조금 약간 혼조가 있었습니다. 단기 쪽은 당연히 뭐 빠지는 게 맞다고 생각할 것 같고요. 뭐 3년 이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화적인 멘트가 있었기 때문에 뭐 당장 금리를 기준금리는 올리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단기 금리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이제 3년물 같은 경우는 조금 하락한 게 맞을 것 같고요. 5년하고 10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기 금리 영향을 받으면서 이제 OBP 정도 우리나라도 상승을 했었고요. 20년하고 30년 같은 경우가 조금 하락을 했던 거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채권 시장 자체가 규모가 워낙 적어서 이 보험사 자체의 영향을 조금 많이 받습니다. 보험사 수급의 영향을 많이 받고요. 아무래도 보험사가 요즘 IFRS 17이라고 해서 조금 약간 듀레이션 자체를 늘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 자산 듀레이션 자체를 좀 늘려야 되기 때문에 장기물에 대해서는 계속 2% 이상 금리에서는 조금 공격적으로 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영향으로 20년, 30년 금리가 조금은 하락한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펀더멘털 자체로는 아마도 올랐어야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 차트 보여드리면, 이제 코스피는 이제 주산봉부터 장기 파동부터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이제 IMF 저점인 1998년도부터가 새로운 파동의 시작이고요. 여기까지가 1파, 여기까지가 2파, 여기까지 이제 금융위기 전까지가 3파,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지루했던 조정 장세가 4파, 17년, 18년 상승이 5파.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큰 1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미중무역 분쟁, 코로나 때까지가 이제 큰 2파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올랐던 상승이 아마도 3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파에 1파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뭐 중요한 것은 저희가 뭐 파동을 매기는 게 아니라 이 파동으로 추세선을 그어서 약간 예측을 하는 게 더 중요하고요. 이 채널링을 했을 때 뭐 거의 다음 부분에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여기가 개인적으로는 조금 정점이라고는 생각하는데, 뭐 미국 같은 경우는 S&P가 조금 전고점을 넘었기 때문에 오파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점점 조금 시간이 늦어지는 것을 봐서는 뭐 비파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비파의 상승 조금의 상승이 있고 하락을 하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약간 국내도 의견이 더 기울어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 3-1파를 조금 일봉으로 보시면, 여기까지가 1파고요. 여기까지가 2파, 여기까지가 3파, 여기가 이제 4파, 여기가 이제 5파인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2파랑 4파 저점을 그어서 저희가 이제 3파 고점에다가 올려놓으면 채널링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채널을 이렇게 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이제 넘었다가 이렇게 하락할 때가 보통 문제가 되게 되고요. 이렇게 하락하고 나서 증시가 조금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일목 괴선표 상으로는 이 기준선을 일단 오늘은 상회를 하였고요. 다만 조금 50일 이동평균선에서 이 검은 색깔 선이 50일 이동평균선인데요. 이 50일 이동평균선에서 계속 조금 저항은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완벽하게 돌파를 못했습니다. 구름대도 뭐 확실히 넘어간 건 아니었기 때문에 뭐 조금 매수를 하기도 매도를 하기도 지금은 조금 애매한 구간이다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뭐 전환선 기준선도 뭐 여전히 역전되어 있고, 뭐 9일 후행 스팬은 호전되어 있지만 26일 후행 스팬은 아직까지 역전이 되어 있어서 약간은 조금 애매한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파동상으로도 만약에 이제 여기가 5파 고점을 쳤고
받고 하락을 하는 파동이라고 치면 여기가 ABC로 A파, ABC로 B파, 이제 1, 2, 3, 4, 5로 여기가 이제 C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B파 정도가 나오고 아마 하락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면 그냥 여기가 1, 2, 3, 4, 5파여서 뭐 전고점을 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뭐 결국은 이 5파 이후에 개인적으로 뭐 더 큰 하락이 있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뭐 반등이 조금 크게 올지 아니면 작게 올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이번 반등을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 매도 기회로 조금 삼는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뭐 만에 하나 뭐 이 전환선이라도 다시 한번 뚫게 되면 그때는 조금 매도를 하시고 확실하게는 이 라인을 사실 넘는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넘으면 이제 오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전저점을 하회하게 되면 그때는 조금 더 큰 폭의 하락이 있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S&P 설명을 드리면 S&P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주봉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융위기 저점인 2009년도가 새로운 파동이 시작이고요. 여기까지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이제 3파, 여기가 이제 4파, 여기가 이제 5파입니다. 이제 2파랑 4파 저점을 그어서 3파 고점에다가 올려놓으면 이제 미국도 채널링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이 채널을 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넘었다가 만약에 다시 재차 하락을 하면 그때 조금 더 큰 폭의 하락이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이 마지막 5파를 조금 일봉으로 보시면 이제 이 부분이 잠시만요. 이 부분이 1파고 여기가 2파, 여기가 3파, 여기가 이제 4파, 여기가 이제 5파라고 생각을 하고요. 미국 쪽은 이제 2파랑 4파 저점을 그어서 3파 고점에다가 올려놓으면 조금 너무 높게 나옵니다. 보통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뭐 2파랑 3파, 4파의 저점을 3파에 올려놓기보다는 이 마지막 5파에서 조금 채널링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여기가 지금 1파, 여기가 2파, 이제 여기가 3파, 여기가 4파, 여기가 이제 5파 진행 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이 파동을 또 채널링을 해보면 이제 이 부분에 이제 저점들이 딱 정확하게 이어져서 아마도 이 채널링이 맞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 2파랑 4파 저점을 3파 고점에다가 딱 올려놓으면 아마도 많이 올라간다고 치면은 이 부분까지 올라갔다가 이것을 뭐 상회했다가 결국 하회할 때가 이제 조금 크게 하락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다만 일단 이 전고점을 지금 이미 넘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이제는 여기까지 굳이 가지 않더라도 언제든 조금 크게 하락할 가능성은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뭐 조금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하지만 조금 미국 쪽도 마찬가지로 올라갈 때 오히려 이제 조금 매도를 하시는 기회로 삼는 게 전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미국 쪽도 일목균형표로 보면 뭐 전환선 기준선은 이제 다 호전이 되었고 뭐 9일, 26일 횡스팬도 다 호전이 되었기 때문에 뭐 일목균형표 상으로는 뭐 제가 아직 하락 추세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개인적으로 엘리어트 파동상으로는 조금 위험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V 코스피 설명을 드리면 오늘 뭐 큰 폭으로 하락이 있었고요. 한 22까지 하락이 있었습니다. 뭐 일단 뭐 개인적으로 증시가 조금은 더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금리가 많이 상승은 하고 있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항상 시장이 합리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간단하게만 예를 들어보면 시장이 만약에 항상 합리적이라면 이제 이 코로나 때 이 부분에서 사실 이 반등을 할 때 연준이 이미 무제한 양적 완화를 발표를 했었거든요. 이 부분에서 만약에 정말 시장이 이론대로만 가고 이 시장 참여자들이 모두 다 합리적인 의사 선택만 한다고 생각을 하면 이미 이때 그냥 반등을 했었어야 됩니다. 근데 무제한 양적 완화를 한다는 발표에도 불구하고 이 공포심 때문에 사실 훨씬 더 많이 내려갔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미 뭐 내려가야 될 사실 체크메이트는 딱 증세 빼고는 거의 다 갖춰줬다고는 생각하지만 아직까지는 뭐 시장이 뭐 그렇게 크게는 반응을 하지 않는 수준이다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뭐 이 변동성 같은 경우에도 뭐 덜 하락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에 증시가 이제 하락할 때 조금 상승하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뭐 달러원 같은 경우는 제가 뭐 기준선까지는 조금 내려가지 않을까 했었는데 뭐 기준선까지 일단 내려온 모양새고요. 아마도 뭐 내일은 조금 상승하지 않을까, 기준선을 반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뭐 단기적으로는 뭐 구름 바닥까지도 이 뭐 구름 상단까지도 뭐 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합니다. 뭐 단기적으로는 조금 그럴 수 있겠지만 뭐 결국은 조금 환율은 더 상승을 하는 게 개인적인 일단 전망이고요.
그 다음에 뭐 WTI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조금 약간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64, 65달러 수준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여전히 일단 과거 대비해서는 뭐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 국고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전고점 부근까지 재차 우리나라 국고채 금리는 반등을 하였고요. 2.15%로 뭐 과거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높아져 있습니다. 증시에 계속 부담을 주이는 요인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미 국채 같은 경우에는 오늘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하면서 1.7을 넘었습니다. 지금 현재 1.72% 이제 매우 높은 수준을 이제 기록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조금 증시의 부담을 줄이라 판단을 합니다. 뭐 연준 자체도 단기 금리는 억제를 하고 장기 금리는 계속 올리면서 인플레이션은 오히려 약간 조금 개인적으로는 조장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뭐 결국에는 이 인플레이션 자체가 좀 증시에는 이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까라고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 금리 상승에다가 결국 이제 증세까지 합쳐지면 이제 그때 정말 조금 큰 폭의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 누적 수급 차트 보여드리면 뭐 코스피는 뭐 사실 과거에는 개인분들이 거의 한 20년 동안 매도만 하시다가 결국 작년도부터 해서 엄청난 양을 매수를 하고 있고요. 71조를 매도했다가 순매수가 다시 11조로 갔으니까 한 82조 정도 엄청난 양을 거의 1년 3개월 만에 매수를 했습니다. 그 반대되는 양을 개인과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하고 있고요. 뭐 특히 기관의 매도 폭이 조금 더 거셉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기대 수익률로 설명드리면 이 파란 색깔 차트가 삼성전자 주가 차트고요. 이 연두 색깔이 삼성전자 이제 기대 수익률인데 이 기대 수익률이 높을 때 삼성전자 주가가 이제 저평가, 이제 기대 수익률이 낮을 때가 삼성전자 주가가 고평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 삼성전자 이 8%를 하회했다가 다시 상회하면 증시가 조정을 받았었고요. 뭐 이번에도 어김없이 7.9를 하회했다가 올라가자마자 증시가 이제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할인율 자체가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조금 더 조정을 보여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차트 보여드리면 뭐 오늘 같은 경우에 기준선을 돌파를 시도했지만 일단 뭐 돌파를 하지 못했고요. 여전히 전환선과 기준선 사이에서 약간 답답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9일이나 26일 후행스팬도 아직까지는 호전되지 못하고 조금 답답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뭐 적어도 매수를 하신다면 이 구름대 정도는 이탈을 하고 이 26일 후행스팬까지도 돌파를 하고 매수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요. 뭐 매수를 하시더라도 저는 조금 이제 결국 좀 단기적으로 보고 매수를 하시는 게 결국 언제든 내가 어느 가격에 팔아야 될지 조금 기준을 정하고 매수하시는 게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보유하고 계신다면 이 구름대를 그냥 이탈하면 그땐 조금 미련 없이 매도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개인적인 판단은 애플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이 기준선 부근에서 조금 저항을 보인 이후에 뭐 약간 또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26일 횡스팬은 역전이 되어 있고요. 뭐 전환선 기준선도 역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 저는 뭐 단기적인 반등은 조금 있을 수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그 반등 이후에 오히려 하락을 할 때가 조금 더 큰 하락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S&P 같은 경우에는 5파라고 제가 이렇게 1, 2, 3, 4, 5파라고 생각하지만 나스닥은 이미 1, 2, 3, 4, 5파를 치고 A파 다음에 이제 B파 단계라고 생각하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 이 C파 하락이 조금 더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플도 그 나스닥에 더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조금 약간 단기적인 상승 이후에 하락이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기준선에서 조금 저항을 보이면서 조금 반등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여전히 이제 구름대도 이탈해 있고 전환선 기준선도 역전이 되어 있고 26일 후행스팬도 뭐 여전히 역전 상태이기 때문에 뭐 조금 지금 매수하시는 것은 뭐 단기적인 반등은 혹시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위험해 보인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은 저는 조금 위험 관리를 하는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왜냐하면 뭐 수급도 그렇게 좋지 않고 밸류에이션 부담도 슬슬 있어 보이고 금리도 상승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저희가 뭐 확실하게 뭐 오파인 게 더 갈 것 같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뭐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추세를 지켜보는 게 개인적으로 더 맞지 않을까라고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밸류에이션 차트 보여드리면 이 빨간 색깔이 이제 코스피 관련된 차트고요. 이제 파란 색깔이 S&P 관련된 차트인데 이제 이 빨간 색깔 선은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이제 기대 수익률을 이제 주식의 기대 수익률을 국고채 10년 금리로 이제 차감을 한 수치입니다.
뭐 높을 때 주식이 저평가, 낮을 때 주식이 고평가 지수라고 땐 이제 지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코로나 때는 상당히 주식이 저평가다라는 시글이 나왔지만 지금 뭐 주가도 많이 상승하고 금리도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뭐 국내도 이제 슬슬 이제 고평가 단계에 오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금리가 더 빠르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크게 이제 고평가 단계에 이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거의 전저점 부근까지 와 있는 상태고요. 특히 미국은 이제 이 밑에 있는 수치는 아까는 국고채 금리를 차감했다고 하면은 이번 수치는 이제 국고채 금리를 그냥 나누어준 수치입니다. 금리에 조금 더 민감한 모델이고요. 이 모델은 이제 연방준비은행에서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이제 페드 모형이라고 불립니다. 뭐 아직까지는 뭐 전저점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가파르게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조금 증시는 조정을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랑 코스닥 관련해서 이제 신용잔고 차트 보여드리면 잠시만요. 네, 신용잔고 차트 보여드리면 일단 뭐 전체적으로 코스피랑 코스닥 신용잔고 합쳐진 수치 같은 경우에는 일단 16일 대비해서 17일이 소폭 상승을 했고요. 21조 한 2천억 정도 되면서 뭐 여전히 엄청나게 많은 수치를 절대적인 수치가 이제 많은 것을 기록하고 있고요. 뭐 수치로 보더라도 뭐 엄청나게 이제 신용잔고가 증가한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 신용잔고를 코스피 시총으로 나눈 수치도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항상 이렇게 하락했을 때가 보시면 이렇게 다 증시가 고점이었던 부분이 많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증시는 조금 조심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지표가 다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그냥 오늘의 뭐 메인 내용은 뭐 사실 금리가 단기 금리만 있는 게 아니라 단기 금리랑 장기 금리랑 차별화돼야 돼서 봐야 된다가 핵심이었다고 생각을 하면 되실 것 같고요. 결국에 페드에서는 단기 금리에 대해서는 천천히 올리겠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그 단기 금리를 천천히 올리겠다는 거 말 자체가 결국 장기 금리는 더 용인을 하면서 결국 장기 금리는 아마 더 올라간다는 것을 용인한다는 말에 이제 과 똑같습니다. 보통 이제 고압 경제라고 많이 하거든요. 이제 고압 경제라고 많이 하는데 고압 경제라고 이제 글씨를 좀 못 써서 이제 고압 경제라고 하는데 그냥 약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이제 금리를 오히려 빨리 올리면은 이 장기 금리가 오히려 역으로 절대치가 조금 덜 올라갈 텐데 이제 금리를 더 길게 그냥 금리를 이렇게 결국 길게 더 동결을 해버리면 이제 장기 금리 자체는 더 올라가게 되거든요. 결국 그냥 압력밥솥에 밥을 찌우면 밥이 더 잘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경기도 이렇게 저금리를 오히려 더 길게 유지를 해버리면 단기 금리의 저금리를 길게 유지해버리면 약간 경기 자체가 이제 오버슈팅을 하게 됩니다. 뭐 경기가 좋아지는 건 당연히 좋은데 이제 경기가 더 좋아지는 게 금리까지 이제 반영을 하기 때문에 그 금리가 더 가파르게 상승을 하게 되거든요. 장기 금리가. 연방준비은행이 결국 노리는 것은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증시랑 오히려 미국 쪽 기준으로 부동산 경기는 이 장기 금리에 연동을 받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는 조금 이 장기 금리랑 결국 증세에 의해서 아무래도 조금 침체에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 침체까지는 아니어도 나름 좀 큰 폭의 하락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지금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쪽은 아마도 이 오파 고점까지도 뭐 갈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고요. 오파 고점까지는 갈 수 있지만 이제 그 하락을 할 때 결국 그 하락하는 추세를 보고 그때 조금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매번 말씀드리지만 뭐 지금도 사시는 건 뭐 저는 나쁜 선택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사시는 것도 뭐 괜찮은 선택,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신 다음에 결국 내가 이제 언제 팔지를 항상 기준을 딱 정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도를 하셔서 내가 그럼 재매수를 할 때가 언제일지 기준을 정하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내가 매수를 한다면 결국 내가 그럼 언제 이제 팔아야 될까를 한번 조금 뭐 이제 객관적인 기준을 토대로 조금 결정을 하는 시간이 계속해서 조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지금 같은 경우가 이제 ABC가 끝나고 이게 B파일지 O파일지를 모르는 이게 O파일지를 모르는 상황이어서 뭐 제가 확실하게 파동으로는 추정이 할 수가 없지만 O파인지 B파인지 모를 때는 저는 뭐 그렇게 크게 액션은 하지 않는 게 조금 안전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뭐 저도 그렇기 때문에 저번 주 금요일에 이제 일부 주식만 매입을 하고 지금은 그냥 지켜보고 있고요. 조금 지켜보다가 이제 추세가 조금 확실할 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보통 이제 날렸을 때가 뭐 제가 항상 뭐 벌었을 때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뭐 제가 잃었을 때도 있는데 이제 이 잃었던 건 이제 주식으로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보통 뭐 선물이나 옵션도 하는데요. 이제 이 선물이나 옵션을 할 때 잃었던 경우가 이렇게 불확실할 때 항상 베팅을 했을 때가 좀 잃었던 적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파동이 1파의 상승도 조금 애매하거든요. 이게 과연 그냥 1파일지 아니면 그냥 이 조정 파동이어서 잠깐 올라간 속임수 파동일지를 1파일 때는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2파가 내려갔다가 이 3파가 이 1파 고점을 만약에 넘어버리면 이때 매수하면은 가장 확실하거든요. 무조건 더 올라가는 겁니다. 확실하게 3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딱 매수하는 게 가장 100%이고요. 뭐 만약에 콜옵션이나 이제 선물 매수를 한다면 이때 그냥 매수를 하면 확률이 거의 100%에 가깝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많이 잃는 케이스가 뭐 이렇게 5파 고점을 쳤다가 A, B, C로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이게 5파로 올라갈지 B파로 올라갈지를 모르는 상황에서는 뭐 굳이 베팅을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지금은 막 그렇게 크게 특히 뭐 파생 이제 레버리지가 큰 파생 상품은 뭐 베팅을 하지 않는 게 맞다고는 생각을 하고요. 뭐 개인적으로 저도 사실 이번에 소폭 잃었었는데 일단 이제 그거는 이제 저도 이제 사람이라는 게 이제 거래를 하다 보면 항상 욕심이 생기거든요. 아, 더 크게 벌고 싶다는 욕심이 있는데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저를 포함해서 사실 그것을 억제하는 게 상당히 어렵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제가 매수를 해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던 건 저도 이제 금요일에 주식을 매수했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주식은 레버리지가 크지 않잖아요. 1배기 때문에 뭐 언제든지 저희가 뭐 간단하게 손절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냥 틀리면 내려가는 파동일 것 같다라고 하면 뭐 기준선을 정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이 전환선을 하회하면 그때 매도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뭐 큰 손실이 없고요. 그냥 계속 올라가서 올라가는 파동이다 하면 그냥 가만히 놔두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하락을 할 때 특정 기준을 정해서 매도를 하면 되기 때문에 뭐 주식은 조금 지금 뭐 부담 없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뭐 레버리지가 있는 상품들은 조금 지금은 그냥 조금 참으시는 게 맞는 구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방송은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